아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너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디 갔니?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거봐라, 나도 거짓말하고 제주도 가니까 금방 들키잖아. 아니, 그건 어머니 서운하실까봐. 그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 있어.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면 그건 서운하다. 그리고 그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김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창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한평생 키운 네 자식과 남편 제사 때문에 다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 자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숨겨왔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 본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김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자신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김 씨도 이렇게까지 서글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밖에 몰랐던 김 씨의 남편 제사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둘도 없는 아버지 제사였고 말이죠. 며느리든 손자든 거기까지는 어렵사리 이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글러먹은 자식이라도 말이죠. 아휴,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러시겠죠.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지. 아들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20대 중반일 때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김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조촐한 제사상은 이미 김 씨가 차려둔 상태였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앉아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피곤할까봐 제사는 늘 9시에 하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아버지, 그때의 아들은 유독 슬퍼 보였습니다. 몇 번의 제사를 거치면서 슬픔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심란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이라면 심장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넘치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죠. 너희 신혼집은 여기로 해. 나는 작은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네, 이 집을요? 그래,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 장가 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거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남편이 죽으면서 아들과 김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김 씨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지만 아들은 앞으로 가족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아무래도 큰 집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고쳐서 살면 애 키우면서 살만 할 거야. 아들은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당시 27세로 아주 꽃다운 나이였죠. 그렇게 김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주었고 20분 거리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얼마 안 가 아이를 가졌고 이듬해 예쁜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2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첫 해에는 임신의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 오지 않았죠.
여느 때처럼 아들은 9시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네, 어머니. 상 차리느라 힘드셨죠? 힘들긴 애기 데리고 오느라 너희가 힘들지.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아들은 일하느라, 며느리는 애 키우느라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 가족이 반가웠습니다. 제사상이 조촐하네요. 며느리가 김 씨가 차린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지내.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며느리가 상다리 부러지는 제사상을 상상하며 온 모양이었습니다. 김씨네는 명절에도 차례는 지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남편의 제사만 챙겼습니다. 그것도 제사 음식 몇 가지만 놓고 아주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기리는 제사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기일의 아들과 만나 같이 밥 한 끼 먹는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밥 먹자. 이번엔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어여쁜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아들도 그게 무척 슬프다고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피곤해질 정도로 입을 쩍 벌리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죠. 아이고, 졸리니? 아, 네, 잠을 좀 못 자서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애 키우면 잠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얼른 가봐라. 그러자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먹던 밥 숟갈을 놓고 일어났죠. 먼저 일어날게요. 민재 엄마가 피곤한가 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얼른 가봐라. 집이 가까운 게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네 주기 위해서 만든 반찬도 꺼내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 온 시간이 10시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사를 8시에 지내자. 좀 이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야 너희도 밥 먹고 가면 9시잖아. 그래야 쉬지. 너도 출근하고, 민재 엄마도 쉬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제사 시간도 1시간 당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새 손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죠. 너 왜 혼자 왔어? 민재 엄마랑 민재는? 아들이 8시에 딱 맞춰서 김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렸다 왔는지 옷차림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들어오고 현관문을 닫는 모습에 김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민재랑 민재 엄마는 집에 있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안 데리고 왔다는 아들.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아니고요. 내일 민재 학교도 가고요. 학원 끝나고 너무 피곤해해서요.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안 왔다는 말에 김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학원이 몇 시에 끝나길래? 올해부터는 7시에 끝나요. 그래서 집에 들리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도 차 타고 20분 거리였습니다. 애가 그 시간에 밥 먹고 싶고 하면 9시 되는데 여기 왔다가 가면 10시가 넘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웬만하면 데리고 오지. 애가 와봤자 뭐 한다고요. 그리고 잠도 늦게 자면 키 안 커요. 그러면 1시간 당겨서 7시 정도에 하면 올 수 있는 거야? 김 씨의 말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민재 학원 시간이랑 겹치죠. 그리고 무슨 제사를 그 시간에 해요.
이미 충분히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저 혼자 올게요. 민재 내년에 중학교 가면 더 바빠져요. 민재 엄마는 애 케어하느라 바쁘고요. 김 씨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 제사를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옛 추억도 떠올리고 남편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1년에 하루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 같이 지내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제사 잘 안 지내잖아요. 그것도 며느리 불러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집안 없죠.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거야 제사에 며느리 불러서 일을 시키니 그런 것이고 김 씨는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도 놓으라고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이고 집에 갈 때는 좋아하는 반찬도 늘 들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인 저만 오면 되죠. 그나마 아들이라도 오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8시에 와서 8시 4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금방 가는데 며느리와 손자가 1시간도 시간을 못 내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배가 불렀네. 놀러온 친구가 김 씨의 말을 듣고 대신 섭섭해했습니다. 나 같으면 명절에 차례 안 지내는 것만으로도 언니한테 절을 하겠다? 제사 때 일도 안 한다며. 잠깐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들대? 아무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오며 가며 힘들겠지. 시아버지 제사니까 이해해. 우리 시어머니는 11시 넘어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꼭 그때 지내셨잖아. 그리고 며느리들이 전날에 가서 이틀 동안 집에도 못 오는 거야. 그땐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니깐 말이야. 내가 언니네 집 며느리 하고 싶네. 아니 근데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손주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핏줄인데. 내심 김 씨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제사 문제로 아들과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시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만 오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사에는 그런 김 씨의 가슴에 아들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마침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보고 기뻤습니다. 내심 주말이니 손주도 같이 올 수 있으려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사가 주말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때도 민재 학원 가니? 아니요, 학원은 안 가는데요. 아들의 대답에 김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막 김 씨가 다시 입을 벌리려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걸 어쩌죠? 저 이번 주말에 출장을 가요. 뭐? 출장?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가? 그러게 말이에요. 좀 멀리 가게 돼서. 그럼 며칠 동안 있는데? 가봐야 알겠는데 일요일 오후는 돼야 오지 않을까 싶어요. 딱 제사 앞뒤로 출장을 다녀온다기에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혼자서 지내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 지내본 적은 없지만 음식 준비도 여태 혼자 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회사 출장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이번만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괜찮아. 어서 쉬어. 그리고 토요일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들이 바쁘다네요. 당신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없어서 어째요? 혼잣말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유난히도 쓸쓸한 제사였습니다. 원래도 대단치도 않은 제사상이 오늘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제사 안 지내고 보고 싶을 때 각자 산소에나 찾아갈까 봐요. 다들 바쁘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 아무도 원치 않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와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1시간도 안 되어 일어나 버리니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제사를 지냈던 그때의 김 씨와 아들의 마음가짐과는 지금은 좀 다른 듯 했습니다. 아들도 제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산소에 찾아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만 안 시킨다고 의무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나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의 친정이 제주도인데 지난주에 여동생이 갖고 왔다며 좋은 옥돔을 5마리 가져다 줬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1마리 올리고 냉장고에 4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민재가 진짜 좋아하겠다. 육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는 손자를 떠올린 김 씨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옥돔을 전부 꺼내서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한 것이라며 줬으니 자신보다는 손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출장 갔으니까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김에 지나가는 길에 들러 옥돔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비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 말로는 주말에는 민재가 학원을 안 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집에 있겠거니 했죠.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들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옥돔이 담긴 봉지를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왔으니 며느리가 당황스러울 듯 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저대로 바깥에 생선을 두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디 갔나? 한참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다려도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랑 점심이라도 먹으러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지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흘렀을까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마침 며느리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아까 전에 했지. 지금 어디니? 김 씨의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집이죠. 어디겠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김 씨가 눈을 꿈뻑꿈뻑했습니다. 어라 싶었습니다. 아,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갔다가요? 그래. 내가 방금 너희 집 문 앞에 옥돔을 두고 왔거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근데 들어가면서 못 봤어? 검정 봉지. 아, 네. 봤어요. 옥돔. 아, 어머니가 걸어두셨구나. 그래. 그거 냉장고에 넣었지. 네. 넣었죠. 잘 먹을게요. 어머니. 점심에 민재랑 같이 구워 먹어. 네, 지금 구워서 민재 줄게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며느리의 반응이 이해가 간 것은 친구를 만난 뒤였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옥돔 올렸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자 친구가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맞지? 어제 제사. 그래. 어제 제사였지. 이상하다. 안 그래도 나도 언니가 토요일이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여행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했지? 김 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행이라니? 아니, 우리 동생 와 있었잖아. 어제 비행기 타고 갔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공항에서 언니네 아들을 봤거든. 아, 여행 아니야. 우리 아들 출장 갔거든. 멀리 간다더니 비행기 타고 갔나 보네. 그제야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 아니야. 언니네 며느리랑 손주랑 다 있던데? 그리고 막 장모님 장인어른 그러고 처갓집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친구는 말을 하다가 점점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대화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괜한 걸 말했나 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제사에 거짓말까지 하고 여행 갔겠어? 신경 쓰지 말고 어쨌거나 오늘은 집에 가봐. 지금 얼굴이 허옇게 떴어. 그 말에 김 씨의 안색이 더 파리해졌습니다. 이내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 이상 친구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 앞에 다시 선 김 씨는 충격에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있는 봉지. 그 안엔 옥돔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까 준 옥돔 점심에 먹어봤니? 네, 어머니. 엄청 맛있던데요. 그래, 민재 아빠 출장 가서 돌아오면 민재 아빠도 구워주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민재 아빠 주말에도 일하느라 애쓰는데 잘 챙길게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봉지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엔 어제 차렸다가 남은 제사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더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힘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랬다면, 차라리 이번에 여행 때문에 못 간다 그랬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 남편의 제사가 아들에겐 이런 의미였나 싶었습니다. 1년에 여러 번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해야만 했는지 김 씨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들네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도 아마 이런 김 씨를 알 턱이 없겠죠. 얌전히 문고리에 걸려있는 옥돔을 발견하고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 연락해서 이제부터 제사는 혼자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던 아들이었는데 큰 의문 없이 그 뒤로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제사의 안간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은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일이 있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만 안 만나도 자식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김 씨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쁘긴.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김 씨가 걸지 않으면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김 씨의 물음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에 이 아파트 다 증여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김 씨가 주었던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김 씨와 아들이 나눠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나중에 김 씨의 지분은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봬요. 그걸 이참에 넘겨달라는 아들. 요즘 김 씨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넘겨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들뜬 기색을 보이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아들과 약속한 날,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출발하셨어요? 조금 이르게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했다는 아들. 김 씨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냐?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네. 지금 30분 전인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급해서 경황이 없었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약속 시간 다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일? 그게 네 고모가 쓰러졌다지 뭐야. 내가 나중에 연락 줄게. 일단 끊자. 김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다급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부터 제주도 구경시켜주겠다며 같이 놀러 가자는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선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전부 받지 않자 나중엔 화를 내었죠. 황당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김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고모한테 연락해보니까 쓰러진 적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김 씨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빨리 와. 유람선 출발해. 그 소리를 휴대폰 건너로 들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유람선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세요? 제주도야. 제주도요. 아니, 급한 일 있으시다더니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계신다고요? 아들은 화를 내다 못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태연했습니다. 일단 끊어. 유람선 타야 하니까. 그리고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처럼 노발대발했죠. 아니, 저희 만나기로 한 날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주도를 가세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제주도 정도면 급한 일 아니야?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설마 그 집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너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디 갔니?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거봐라, 나도 거짓말하고 제주도 가니까 금방 들키잖아.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서운하실까봐. 그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 있어.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면 그건 서운하다. 그리고 그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네 아버지 제사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말하지 그랬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자 아들도 억울했는지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평일인데 바쁜 시간 쪼개서 간 거고요. 와도 1시간도 안 있다가 금방 가잖아. 그래도요. 그리고 애엄마랑 민재까지 참석하게 하는 건 그건 너무한 거죠.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너무한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에 오는 게, 손자가 할아버지 제사에 오는 게 너무한 거야?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너무한 거냐고?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할아버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아닌 게 되니? 그러면 너는? 너한테 아버지 제사가 그렇게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중요했으니까 그동안 제사 지냈죠. 근데 솔직히 이제는 그래요.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사도 아버지도. 아버지가 진짜 와서 제사 음식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랑 저 둘이서 생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들의 말이 김 씨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도 아버지가 남겨준 아파트를 달라고 닥달을 했구나? 그거랑은 다른 문제죠. 아니, 나는 부모 제사도 안 오는 너 같은 놈한테는 아버지 제사 못 준다. 뭐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내 아들이었을 때 했던 말이고, 이제는 나는 너 아들로 생각 안 하련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씨가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나며 아들은 고작 제사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이 야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죽은 부모를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김 씨가 죽어도 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 뭐하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을 의미 없다 여기는 사람한테 줘야 할까요? 아들이 나중엔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든지 해서 분할 청구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뭐라고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집에서 살 거면 내 지분만큼 돈으로 붙이던가 해. 김 씨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제사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시간 날 때 산소에 들렀습니다. 물론 혼자 말이죠.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소의 꽃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이내 아들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고춧가루 부족해요? 그럼 이거 다 넣어서 다시 끓여야겠다. 며느리는 자기가 먹던 그릇에 담긴 음식을 전부 냄비에 쏟아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넣어? 아버님, 왜요? 먹던 거잖아. 에이, 어차피 다시 끓이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더러운 거라고. 아니, 가족인데 뭐가 어때? 그리고 베어 먹던 거를 주면 누가 먹어. 참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지금 내가 더럽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송수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 씨의 며느리는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수더분하고 싹싹해서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시어머니가 눈치를 덜 보게 했습니다. 다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송 씨의 며느리 박선영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송 씨가 다른 데다 말하고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아들도 차마 말 못했을 조금은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는 일이 곤욕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며느리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러운 며느리의 위생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속까지 메스꺼리게 만드는 식사 시간. 먹던 국을 냄비에 다시 부어버린다거나 배어문 반찬을 주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송 씨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다소 약한 비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며느리와 만나게 되면 차라리 무조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괴로운 일들이 많았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손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아들네와는 다소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뭐? 아직도 아들네 집에 못 가봤다고? 왜? 그러면 안 돼?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봤다는 말에 친구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송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굳이 갈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네가 내려오니 말이죠. 그리고 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요즘엔 자식네 집에는 쉽게 가는 거 아니라잖아. 그래도 자식인데. 에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요즘은 사위들도 불편해해. 그리고 자식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초대하기 전엔 절대 가면 안 돼. 친구의 말에 송 씨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4년 동안 한 번도 아들네가 송 씨를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송 씨가 안 간 것도 있지만 애초에 오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송 씨 부부를 불편해해서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했죠. 명절 때 오면 그런 기미가 안 보였지만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갈 일도 없고 안 가면 되지 뭐. 그런데 남편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놈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근처에 볼 일 있던 거 뻔히 알면서 말이야. 집에 한번 오란 소리도 안 해? 지인의 장례에 갈 일이 있어서 아들네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올라갔다 왔는데 남편은 그 김에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오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그런 거 말고 말이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들 집 구경도 못 해봤네. 송 씨는 초대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송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좀 도울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숟가락 놓을까요? 그래. 행주로 닦고 숟가락만 놔줘. 행주 이걸로 닦으면 되죠? 싹싹하게 이것저것 도울 것이 없는지 묻는 며느리. 그런데 식탁을 닦는 며느리를 송 씨가 말렸습니다. 아, 그거 빨아야 해. 이리 줘봐. 에이, 깨끗한데요, 뭘. 아까 전에 가스레인지를 닦았던 행주로 상을 닦는 며느리를 본 송 씨는 며느리가 거실로 나간 사이에 다시 행주를 빨아서 닦았습니다. 간 좀 볼까요? 그럴래?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여러 번 떠먹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그리고 먹었던 국자를 냄비에 넣어놓고 뒤돌아섰죠. 송 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 하시게요? 조금 이따가 하면 되는데. 이리 주세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친구들의 말로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던데 송 씨의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시부모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송 씨와 상의도 없이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있잖냐? 다음 달에 무릎 때문에 병원 올라가잖아. 그때 너희 집에 한번 가자. 뜬금없이 내뱉은 말에 송 씨도 놀라고 아들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다음 달에 아들네 집과 가까운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쑤신다고 해서 잡았던 일정인데 아들네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네가 가지 못할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이, 뭘 가. 병원만 후딱 다녀오면 되지. 거기까지 갔는데 들러서 밥 한 끼 먹으면 좋잖아. 네. 그럼 한번 오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흔쾌하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럼 그냥 병원 근처에서 외식하죠.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보다 아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이,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무슨 식사 대접이야. 그러자 남편이 아들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애들 바쁜데 왜 굳이 거길 가려고 해? 내 자식 집에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선영이는 오라고 하잖아. 서구 너는 집에 뭐 숨겨놨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청소야? 그냥 밥만 먹는데. 아이고, 당연히 신경 쓰이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꼭 오세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좋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송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흡족해했습니다. 송 씨도 내심 아들네가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만 불편하지 않다면 송 씨도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 언제 올라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가 초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괜히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집과 며느리의 흔쾌한 수락에 다음 달에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들 설거지 다시 해야겠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그릇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당신이 한 거야? 요즘 자꾸 이러네. 아니, 선영이가 했지.
정리된 그릇들을 들여다보니 기름때와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신 없었나 보다. 어쨌거나 당신 소원 풀었네. 소원은 무슨 당연한 걸 가지고 그리고 남편의 바람대로 한 달 뒤에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송씨 부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발을 들인 송씨와 남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웬 상자들이 쌓여 있고 신발이란 신발은 모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었는데 신축 아파트 특유의 깔끔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애도 없는 집이 말이죠. 거실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들이 청소를 한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번거롭게 청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송씨 부부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했는데 또 하네요. 출출하시죠? 그러네. 금방 식사 준비 끝나요. 앉아 계세요.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물 한 잔만 줘. 남편의 말에 송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아, 물 한 잔 먹으려는데 컵 어디 있어? 아, 잠시만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싱크대 안에 있던 컵을 꺼내더니 수돗물을 틀고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는 송씨에게 내밀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싱크대 안이 그릇이나 냄비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컵을 거품도 없이 대충 물로 헹구고 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는 그냥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이 쓰였지만 물 한 번 마시고 넣어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씨는 괜히 까탈스럽게 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을 따랐습니다. 밥 다 됐어요. 그리고 10분쯤 있자 며느리가 송씨 부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을 보자 그럴싸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송씨의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먹음직스럽네. 내가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보네. 근데 덜어먹을 그릇 어디 있어? 내가 꺼낼게. 아, 그릇이요? 설거지 해야 하는데? 송씨가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들을 얼른 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그릇에 조금씩 매운탕을 덜어서 주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와사비 없나? 아, 와사비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요.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자 송씨가 대신 일어났습니다. 송씨가 냉장고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왼쪽 문 열어보시면 안쪽에 있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자 무언가 쏟아질 듯해서 황급히 막았습니다. 비닐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떨어질 뻔했죠. 다시 안쪽으로 넣어놓고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냉장고에는 여러 음식들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음식 냄새가 아닌 듯 꼬릿꼬릿했죠. 송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추냉이를 찾는데 소스들 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스를 옆으로 치우려는데 냉장고에 딱 붙어서 떼지질 않았습니다. 뭐가 흘러서 굳은 것 같았습니다. 떼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소스통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이 보였습니다. 순간 송씨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유도 벌써 유통기한이 한 달은 훌쩍 넘어가 있었으니 말 다했죠. 고추냉이를 힘들게 꺼내며 송씨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꽤나 놀랐습니다.
옛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전업주부 며느리가 말이죠. 일어난 김에 여기 고춧가루 좀 더 쳐봐. 송 씨가 앉으려는데 남편이 또 일을 시켰습니다. 남편을 흘기며 냄비를 들으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춧가루 부족해요? 그럼 이거 다 넣어서 다시 끓여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던 그릇들을 통째로 들어 전부 냄비에 쏟아버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헉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숟가락을 담그고 절반씩은 먹은 것이었는데 그걸 도로 냄비에 부어버리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의 그릇, 아들의 그릇도 가져가 똑같이 했습니다. 가족끼리 찌개 같은 것도 같이 먹고는 하지만 그래도 먹던 음식을 다시 부어놓지는 않는 송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인가 싶어서 표정들을 살폈더니 며느리만 빼고는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넣어? 남편이 핀잔하자 며느리가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왜요? 먹던 거잖아. 에이, 어차피 다시 끓이잖아요. 남편이 또 뭐라고 할까봐 싶어서 송 씨가 얼른 냄비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고춧가루 통의 뚜껑을 열어보고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섞여 있는 하얀 가루들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다진 마늘도 보였고 정체불명의 검게 굳은 무언가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만 퍼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가 싶었습니다. 참견하고 싶어지니 말이죠. 송 씨는 꾹 참았습니다. 내 살림도 꼬투리를 잡으려면 완벽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식탁 한켠에 놓여있던 동치미를 송 씨에게 슬쩍 밀어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겠네. 그런데 차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동치미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음식물 때문이었습니다. 밥풀이며 고춧가루며 생김새를 보니 매운탕에 들어있던 생선살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먹질 않자 며느리가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동치미에 있던 물을 떠서 송 씨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숟가락은 빈말로도 깔끔하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본연의 흰색보다는 며느리의 숟가락에 묻어있던 양념장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무. 속이 메승렸습니다. 비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 송 씨의 비위가 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아들이나 남편이 먹던 것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서 먹어보라며 재촉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보던 남편은 불편한 듯 혀를 찼습니다. 사실 송 씨보다도 비위가 약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맛있죠? 그래, 맛있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좀 따로 떠서 꺼내라니까. 그렇게 두면 어떻게 숟가락으로 떠먹어. 왜? 그냥 먹으면 되지. 번거롭게. 아들이 송 씨 부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맛있어. 괜찮아. 송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아서는 송 씨가 유별난 것은 아닌 듯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준 것은 다 먹긴 했는데 어쩐지 속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 그 동치미를 다시 반찬통에 붓는 것을 보고는
어쩐지 목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그 장면을 못 본 게 다행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송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송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죠. 송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정돈이 안 된 것 둘째 치더라도 위생은 차마 넘기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골치 아픈 표정을 짓는 걸 보니 그동안 마찰이 있었던 것도 같았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뭐든 대충이고 지저분할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나서도 거실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가 신경 쓰여서 힐끔거리니까 그걸 며느리가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면 돼요. 밥을 먹기 전부터 꽉 차 있던 싱크대 안이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더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일까지 방치해둔다는 며느리의 말에 놀란 눈을 떴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그러더니 손수 설거지를 했고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송 씨는 표정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티가 났는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밖에서 먹어요. 그래. 그러자. 송 씨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대놓고 며느리 흉을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란 듯 보였죠. 다시는 그 집에서 못 먹겠다. 그 말엔 송 씨도 깊이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을 다쳐서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못할 것 같아. 어머,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깁스를 해가지고 좀 불편하네. 이번에는 외식을 하던가? 아니면 너희들끼리 여행을 다녀올래? 그러면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고, 아니야. 너만 고생스럽지. 저는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재밌었는데요. 하지만 남편도 가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꼭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못된 며느리였다면 딱 거절할 텐데 시부모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하는 며느리에게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서 밥 먹지는 말고 그냥 편하게 밖에서 외식하자. 우리가 올라가긴 할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요리하는 거 싫지 않다고 했지만 송 씨가 꼭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송 씨의 말대로 아들네 집 근처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아들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룻밤 묵기로 했으니 말이죠. 안주 좀 내올까요? 간단하게 마른 안주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내와. 요리하지는 말고.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어쩐지 다급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찬장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뼉을 탁 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아참, 어제 먹다가 남은 게 있거든요. 아니, 어제 다 먹었잖아. 좀 남았어. 버리라고 했잖아. 그걸 왜 넣어놨어? 아깝게 왜 버려? 양념도 남았는데 밥이라도 볶아 먹으면 되지. 밥그릇에 있던 것도 거기에 다시 넣었잖아. 김치 남은 것도 부어놓지 않았어? 뭐 어때? 같은 양념인데. 그리고 김치도 넣으면 더 맛있어. 그래도 먹던 걸 손님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어? 어머님, 아버님이 손님이야, 가족이지.
아들이 며느리와 티격태격했는데 결국 며느리는 뜻대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정체불명의 볶음 같은 것을 꺼내더니 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도 하나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식탁 위에다 차려놓는데 반찬통에 있는 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반찬과 밥풀까지 섞인 무언가였습니다. 분명한 건 전혀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다. 찹쌀떡도 있는데. 드실 분 계세요? 차라리 그걸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송 씨가 얼른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를 송 씨에게 주고 다른 하나를 한 입 베어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주안상을 차려놓았는데 남편이 좀처럼 젓가락을 들지 않자 며느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네. 아니면 찹쌀떡 드실래요? 그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찹쌀떡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진짜 맛있는 데서 산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이 한 번 베어문 찹쌀떡을 남편의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떡을 보고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좀 먹던 거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먹던 걸로 하지 마.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 왜? 맛있는 거라서 나눠 먹는 건데? 그리고 안주는 나는 나름 맛있는 거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좀이 된 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한 잔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서운해했습니다. 선영아, 이해해. 서구 아빠가 남이 먹던 거, 그런 거 잘 못 먹어. 며느리를 위로하면서 돌려서 말했습니다. 조금 비위생적인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가족과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더럽긴 하지만 이걸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들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해라. 선영이 시키지 말고. 저도 차라리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한참 하소연을 했습니다. 송 씨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말이죠. 아들의 말을 천천히 들으니 그간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처가 식구들도 며느리와 똑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전업주부인 자기가 한다는데 어떡해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 아들. 또 저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밥까지 하겠어요. 아들의 한숨이 참 심란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뭐 먹지 마세요. 저도 신경 쓰여요. 그래. 그러자. 근데 선영이 서운하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어. 그 뒤부터는 아들네 집에서는 절대 식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네 갈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초대를 해도 핑계를 대거나 가더라도 외식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전화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서구 씨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인데 뭐가 어때요? 그러면서 무척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보고 더러워서 같이 살기가 힘들대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서운해 말고 그냥 외식하면 좋잖냐? 요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이야. 며느리는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대접 잘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러면 저도 살림하기 싫어요, 이제.
제 마음도 몰라주고 이해가 안 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송 씨가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어때? 사람이요? 그래. 선영이 직장도 괜찮았잖아.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거는 도우미 같은 거 고용하면 되지. 그리고 선영이 일 그만둘 때 한 사람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그만둔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걸 차라리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 그러자 아들이 고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번 상의해봐. 싸우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들네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영이 복직했어요. 어머, 정말? 네. 그리고 보름 전부터 일하는 사람 쓰고 있어요. 아이고, 선영이는 뭐래? 싫어하지 않아?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는데요. 딱 한 달만 써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선영이도 편하기도 하고 집이 깔끔해지니까 나름 만족스러운가 봐요. 자기 자신이 깔끔하게 하지는 못해도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부 생활이 길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남이 해준 밥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직장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위가 상한 와중에도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제 아버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며느리도 얼마 안 돼서 송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송 씨를 원망할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던 차였는데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에 송 씨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구 씨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예민했지. 아니에요. 저도 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제가 좀 더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더러운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저도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남편이니 말이죠. 얼른 약속을 잡으라며 닥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집은 늘 깨끗하게 유지되고 일하는 사람이 반찬도 주에 몇 번씩 새로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식판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먹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찌개나 국도 소분해서 정리해 놓기에 조금씩 데워서만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남는 음식은 선영이가 직접 버려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서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타고난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뀌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천성이 수더분하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송 씨도 올라가서 살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뻐했고 남편도 아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가족 간의 사이는 오히려 단단해졌고 사이가 틀어지지도 않고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